안녕하십니까, 코인베베입니다. 네,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거는 이 가상자산을,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정말 이제 자산으로 보겠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말로는 자산으로 본다. 그리고 말로는 이게 나중에 엄청 큰 돈이 될 거다라고 말씀은 다들 하지만 진짜 그 말씀대로 행동한 사람은 정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게 쉬우면 다들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자산으로 봐야 되고 어떤 거를 어,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의 의견이 아니라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이 어떤 많은 사람들의 멘토가 되는 분의 말씀을 좀 이제 같이 인용하고 싶다는 거죠. 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부자는 자산을, 중산층은 부채 구매한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사실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 책을. 이 재테크를 한다,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은 이 책을 거의 보시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 책을 보신 분들은 뭐 지금 이 영상을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 책에 대해서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누고 이 책에서 말하는 자산은 뭐고 응? 부채는 뭔지 우리가 얘기를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재무 교육의 시작이라는데 자산은 뭐고 부채는 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돈이 돈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재무교육 및 지식이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돈이 많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재무교육이나 지식 같은 것이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10살도 안 된 애들한테도 재무의 기초 중의 기초를 가르쳐 주는 것이 부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기초를 어른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많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우리의 목적은 부자,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데, 근데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막연하게 수입이 많으면 뭐 고소득자가 되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그냥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고 하는 거거든요. 왜 돈을 많이 벌어도 부자가 안 될까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회계를 잘 알아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회계가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계사의 그런 회계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회계는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지식인데, 네, 여기도 나오네요. 회계사 정도의 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냥 핵심을 알면 된다. 근데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고 자산을 사들여라. 어, 근데 이게 요약을 조금 하자면 자산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돈이 제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근로를 하지 않아도 이 자산 자체가 돈을 벌어들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불로소득이라 말하죠, 보통. 이제 삼성 주식을 사고 있으면은 삼성 주식에 그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불로소득이죠. 제가 일을 안 해도 나오니까. 근데 이제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이 건물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돈이 들어오는 거지. 건물주가 막 건물을 뛰어다닌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돈을 벌어들이는 그것을 자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야 한다. 뭐 이 책도 진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채는 간단히 요약하면은 자동차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집, 근데 집의 가격이 오르면은 상관없는데 이 집을 빚을 내서 꼬박꼬박 그 빚을 갚으면서 그 집에 만족하고 계속 살아간다면은 그 집은 부채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자동차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젊은 남성분들한테는 가장 큰 부채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것도 새 차를 만약에 할부를 주고 뽑는다면은 엄청나게 큰 부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자동차는 돈을 벌어들이지 않잖아요. 계속 이제 기름값만 나가고 뭐 소유세가 나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간다는 거죠. 저도 좀 짜증나는 게 6월에 자동차세를 내요. 근데 뭐 좋은 차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내진 않는데, 아니 그게 저는 이제 울산에 살거든요. 근데 울산에 살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써서 이제 출퇴근을 하면은 이게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시간도 시간이고 제 생활 패턴이 완전 망가질 것 같아서 이거 돈이냐 건강이냐 했을 때 그냥 건강을 조금 더 생각해서 이제 선택을 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계산을 해봐도 시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니까 뭐 그거를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싶었고요. 버스가 그렇게 막 엄청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직장까지. 그래서 제 시간도 아끼고 돈은 조금 더 드리는, 달에 한 그래도 한 버스비랑 계산을 했을 때 한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보험비까지 포함하면 한 5만 원에서 6만 원 달마다 뭐 그 정도를 더 지출하는 셈이죠. 이것도 정말 아깝죠. 근데 어쩌겠어요. 자, 가난뱅이, 중산층, 부자의 현금 흐름. 근데 이제 뭐 가난한 사람의 현금 흐름 패턴은 수입을 직업을 통해서 받는데 지출을 그냥 바로 해버린다. 그냥 수입이랑 지출이 같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산층의 현금 흐름 패턴은 직업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데 지출을, 그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부채를 산다는 거죠. 부채를, 그 자동차나 뭐 이런 거 집을 빚을 내 가지고 그럼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의 현금 흐름 패턴은 수입을 벌고 지출을 최소화해서 자산을 계속 사들인다는 거죠. 최대한 어, 조금씩이라도 자산을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죠. 어,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한 1980년대쯤부터 계속 삼성 주식을 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거든요. 삼성 주식은 돈을 벌어다 주잖아요. 배당주로.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불어나고요. 근데 이런 것이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주식을 자산으로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면 변동을 하기도 하고 엄청 단단한 자산이라고 보기에 힘들다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뭐 나중에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자산은 자산인데 투자를 할 때 먼저 주식을 사는 것 자체를 약간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인 투자를 하는 네가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얘기를 왜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논지가 로버트 기요사키 씨의 그 말씀이랑 같아질 것 같아서 이제 먼저 얘기를 말씀드리거든요. 나 가난뱅이 현금 흐름은 돈을 얼마 못 버니까 수입으로 들어온 돈을 지출로 다 써버리고, 수입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일 방법을 궁리해야 한다. 뭐 중산층 먹고 사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금액보다 수입이 더 높은데 여유가 있으니까 뭐 좋다 뭐 그런 건데, 가난뱅이가 수입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여서 이 레벨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 중산층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는데,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는데도 부자가 왜 못 되느냐? 부채를 구입하기 때문에. 수입이 많아지면 더 많은 부채를 구입한대요. 그러니까 돈이 벌면 벌수록 이 사람들은 차를 더 고급 차를 꼭 뽑고 더 좋은 집을 대출을 내서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나가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벌어들이는 구조가 아니라.
그래서 중산층의 삶의 패턴에 익숙해지면 평생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었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또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한, 한 1년 전부터 맨날 자기 차를 바꿀 거래요. 차를 바꾸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중고차를 폐차시키고 지금 자기가 쓰고 계시는 그 차를 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나는 차에 욕심이 없다. 그냥 차는 이동 수단일 뿐이지. 뭐 그거를 아끼고 뭐 그럴 생각 없어서 나는 중고차 완전 싼 걸 산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 생각은 딱 이 중산층의 삶의 패턴에 익숙해진 사람인 거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뭐 그게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없는 마인드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한다면. 그래서 기요사키는 친절하게 매우 전형적인 중산층 인생 패턴을 제공해 줬다는 거죠. 옆에서 많이 봤다. 중산층 커플 결혼한다. 그걸 부채를 내서 한다. 작은 집에서 신혼 시작.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서 소득 증가. 올라가니 더 큰 아파트를 부채를 내서 구매. 아파트에 걸맞는 차, 가구, 장난감, 뭐 아무튼 출산까지 하고 부동산 보유세가 증가하고 대출 이자 증가하고 신용카드를 또 써서 이자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일을 해가지고 버는 돈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월급은 왜 늘 사라지는 걸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다 사니까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것은 경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근데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읽었다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이러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분명 읽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도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는 그게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읽은 척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은 뭔가 과시를 하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이제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왜냐면 그 자존감을 자기 과시로 이제 채우고 싶어 하니까. 뭔가 좀, 그리고 분위기 전환하는 것을 이제 뭔가를 사는 거에, 뭔가를 사서 분위기를 전환시켜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새 거, 좀 삐까번쩍한 거. 그런 거는 사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지금 돈이 당장 그걸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는, 그럼 그 돈으로 다른 자본을 샀을 때 내가 일을 안 하더라도 그 자본이 벌어오는 이득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 씨가. 근데 이제 여기서도 부채의 정의는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은 은행 빚을 다 갚기 전엔 내게 아니다. 대출 이자로 돈이 내 지갑에서 빠져나간다. 자산세로도 내 돈이 나간다. 집값이 올라도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내 지갑에 돈을 안 준다. 팔아도 옆집도 다 올랐을 테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이상 옆집을 사면 그게 그거다. 가장 큰 문제는 집에 돈을 묶으면 돈을 그 집 사는데 쓴 돈을 자본을 샀으면은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가 생기는데 그 돈이 그 집 사는데 묶여가지고 심지어 이자까지 주면서 부채를 갚기까지 하면서 그 계속 돈이 나가는 구조가 나와버리니까 그 돈을 여기 완전 묶어 놓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크게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도 제가 사는 집, 저희 어머니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지금 제가 사는 집을 빚을 내서 사셨어요. 근데 그 빚을 내서 사신 거를 만약에 어머니가 정보력이 뭐 있다든지 아니면 뭐 차라리 뭐 근데 그거는 생각하기 어렵네요. 왜냐면 그땐 저도 어리고 하다 보니까 뭐 그때 당시에 사람들 경제에 대한 아무튼 그런 경제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은 저희 어머니나 저나 뭐 아버지나 누나나 관심이 있었고 그 결정권을 가진 집을 산다는 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설득을 했으면은 뭐 자산을 샀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묶어 놓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투자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게 되고 투자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배우는 게 없어서 경제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경제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데 뉴스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욕을 해. 막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한대. 뭐 돈이 반토막이 났고 뭐 변동성이 너무 높으니까 돈이 막 삭제가 됐대. 그러니까 야 이건 절대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저거는 위험하구나라고 얘기를 수근수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시기가 많이 지나서 사람들이 하나 둘 다 알아요. 가상자산 투자를 안 하면 내가 루저가 되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겠구나. 라는 그런 직감적인 생각을 다들 하신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럼 그런 직감적인 생각을 하셨다면은 차라리 지금 본인이 매달 들어가는 어떤 소비재에 계속 쓰이는 것들 그런 거라도 조금씩 줄이시고 뭐 뭔가 매달마다 쇼핑을 하신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요즘에 느끼는 거는 어, 이제 앞으로의 한 1년에서 2년 그리고 3년까지도 어,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그 부의 크기가 엄청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 워렌 버핏이 집을 살 때 이제 그 집 사는 돈을 아까워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게 뭐 집값이 한 몇 억 했겠죠. 근데 그 몇 억 되는 돈을 아까워 하시냐 하면서 막 누가 그러니까 야 지금 3억 만약에 3억에 산다 치면은 이 3억이 나중에는 300억이 될 건데 어 그게 아깝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 저는 봤었거든요. 그 부자의 마인드가 아 저렇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산을 구매한다. 그래서 뭐 여기 주식 나오죠. 근데 주식에 대해서 조금 로버트 기요사키 씨가 뭔가 제가 그 봤었던 문장에서 어떤 문장에서는 주식에 대해서 좀 나쁘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문장에서는 좋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은 특히 이 가상자산 시장은 사실 알아보기가 좀 쉬운 편이에요. 왜냐면 어떤 회사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신뢰도를 확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주식은 사실 진짜 변동성이 희한하게 저는 이제 주식이 더 어렵더라고요. 그 가상자산 시장보다. 왜냐면 주식은 저는 이제 허들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장이 그러니까 주식으로 성공하려면 허들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어느 정도 천장선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선을 올라가면 그 위로 올라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가상자산은 그게 아니라 그 천장이 진짜 그 지붕을 뚫어버린다고요. 그 만약에 진짜 펌핑을 엄청나게 한다면. 근데 저희가 그래서 그 펌핑을 기다리는 동안에 해야 할 거는 뭐냐면 인내를 가지고 그냥 꼬박꼬박 내려갈 때마다 좋은 코인인 경우에만입니다. 좋은 코인인 경우에 꼬박꼬박 기회가 될 때마다 어, 점점 이렇게 모아가면은 결국에는 부를 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식이 그렇게 좋은 우량 주식은 또 그렇게 펌핑을 잘 안 하고요. 이런 코인 시장처럼 1위 1비만 안 한다면 주식 시장보다는 코인 시장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저는. 자, 부자가 되면 좋은 건 부자만 접근할 수 있는 고급 정보나 투자 기회라는 것이 존재를 한대요. 서민 중산층에게는 너무 리스크가 높은데 제대로 풀리면 대박이 되는 기회에 도전할 수 있는 거. 뭐 1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망할 확률이 90% 이상. 근데 터지면 100배의 대박을 먹을 수 있는 벤처 캐피탈 투자, 옵션 투자 등 중산층은 1억을 날리면 너무 큰 타격이 와서 못하는데 부자는 내 돈이 100억인데 1억 정도는 날릴 수도 있지 하면서 한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1억을 넣었는데 그럼 또 100억이 생겼네? 그럼 내 돈이 100억이었으니까 그럼 200억이 돼버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손정희 회장님이 그 마윈 회장의 그 뭐였노 마윈 회장님한테 투자를 하고 몇천 배의 이득을 얻었다는 거를 봤거든요. 뭐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손정희 회장님처럼 엄청난 부자기 때문에 마윈 회장한테 투자를 할 기회가 온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본인이 어떤 생활을 하면서 쓰게 될 모든 지출을 감당할 수 있으면 경제적 자유에 도달한 거래요.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한 달에 만약에 200만 원을 쓰고 싶다 라면은 뭐 제가 클레이튼을 계속 사서 200만 원을 그 자본 이득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클레이튼의 이자인 5.3%를 이제 200만 원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5.3%가 200만 원이니까 그 한참 남은 거죠. 제가 이제 그렇게 되려면.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해야 되거든요. 로버트 기요사키 씨도 40대까지 일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간략하게 본 거고요. 저도 설명을 아마 이 책을 읽은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잘 못해드렸을 거예요. 이제 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 결국 또 클레이튼이다. 카카오 블록체인의 목표는 CEO 한재선 돈과 인프라 다 잡겠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창작자부터 한류스타까지 돈이 되는 블록체인을 보여줄게. 그래서 그라운드 X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 토크쇼를 열고 가상자산 투자자 이외에도 민간 기업의 디지털 자산 활용성을 키워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한재선 그라운드 X 대표는 30여 개의 기업이 클레이튼을 활용하고 있고 누구나 허가 없이 클레이튼을 활용, 대체 불가능 토큰과 디파이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론은 진짜 대단한 거죠. 꿈이 커요 일단은. 1년 8개월밖에 안 지났나? 하여튼 가상자산으로 만들 경우 자신의 자산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NFT를 얘기하는 거죠. 지적 재산권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NFT가 항상 각광을 받아질 거예요. 특히 또 중국의 그런 남의 거 뺏어가는 그런 문화 있죠. 그런 거를 일으킬 때마다 NFT가 엄청 오를 거예요. 결국에는 NFT를 통해서 모든 음악과 그리고 언젠가는 부동산도 그리고 부동산이 끝나면은 어떤 뭐 차량 소유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NFT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을 위해서도 발해야 되는 게 이 종이나 쓸데없는 이런 중간 과정을 생략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NFT를 통하면 쓸데없이 뭐 CD 이런 거 만들 필요 있나요? 음악을 NFT로 한다면 뭐 일단 쓸데없는 그런 작은 부분들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제 말은 이 소비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서류 때문도 그렇고 서류도 그렇고 다. 근데 이런 게 줄어들어야지 당연히 지구가 보존이 되겠죠. 일반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고민 중. 그라운드 X는 블록체인 서비스인 구하다, 테사 등과 손잡고 NFT를 유통한 데 이어 헌혈증 등 공적 영역의 NFT를 시도한 적이 있다. 헌혈증을 NFT로 그것도 되겠네. 클레이튼 기반의 게임도 등장해서 NFT의 거래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류스타의 포토카드 등 디지털 굿즈 시장을 공략을 위한 테스트도 한창이다. 봐요. 여기에 일일이 종이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도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근데 나중에 종이 서류를 아예 없애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누구는 그런 게 말이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NFT에 대한 신뢰가 나중에 종이 서류를 뛰어넘는 순간이 오면은 그냥 NFT를 쓰지 종이를 왜 만들죠? 종이에다가 뭘 적고 왜 하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클레이의 가치 또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뭐 이렇게 뭐 올랐을 때 얘기를 하는 거겠죠. 3월 11일 맞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아, 야, 클레이튼 잘 사용되겠다. 뭐 이 정도로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클레이튼의 그 자산 가치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 저희 손에 잡히는 금 같은 게 아니라서 막 느껴봐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클레이튼을 통해서 어떤 걸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문서를 NFT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뭐 아이유가 NFT 음반을 낸다. 방탄소년단이 NFT 음반을 낸다. 뭐 블랙핑크도 낸다. 영화를 NFT화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끝도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물 경제에서 우리가 흔하게 거래하는 그런 것들도 NFT화 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전 영상에 페이스북에서 가상현실 게임을 가상현실 쪽을 이제 개발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 가상화폐가 쓰일 거거든요. 그 게임만의 뭐 가상화폐라든지 그 게임만의 가상화폐를 쓰는 게 그 유명한 이제 디센트럴 랜드거든요. 디센트럴 랜드 그 화폐가 디센트럴 랜드 안에서 쓰이는 그 화폐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뭐 몬스터를 잡으면 어떤 코인이 일정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가진 만큼 뭐 지정을 해서 나온다든지, 그래서 뭐 그 전체 게임 안에 있는 화폐 유통량을 제한을 해가지고 몬스터 난이도마다 뭐 나오는 그 화폐 수량을 다르게 설정한다든지, 뭐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개발을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아마 제일 효율적인 방법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언제 찰리 브라운 형님 말씀하셨다시피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겠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가상 현실 게임이 나온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게임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완전한 신세계잖아요. 그게 뭔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상현실 게임이 진짜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큼 어, 잘 나온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즐기는 스포츠, e스포츠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마 가상현실 게임에서 그런 강력한 IP를 가지게 될 게임이 나온다면 그건 이제 롤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 안에서 들어가는 그 화폐를 그 안에 게임 머니로 하는 게 아니라 가상 화폐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버그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현실에서 결제를 할 때도 그 버그가 이제 안 일어나게 만든 게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럼 게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게임 속에서도 그 게임 머니를 변조시키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요즘에 막 이슈가 조금은 됐었던 뭐 게임 내 버그 때문에 뭐를 아이템을 복사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이런 버그를 없어지게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누가 뭐 건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뭐 또 사담이 좀 길어졌는데 여튼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창의적으로 해보시면은 이
가상자산 시장을 그냥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제가 이제 이런 것도 들어가 봤거든요. 클레이튼 포럼. 그래서 뭐 개발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계신지 막 찾아봤는데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웃겨요. 뭐 웃기냐면요. 서로 개발자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서 보면은 외국어 같은 거예요. 외계어. 막 수수료 대납을 뭐 트랜잭션 해가지고 발생시킨 이용자가 해당 트랜잭션을 수수료 지불하는 게 아닌 다른 이용자가 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뭐 뭔 소리야? 해서 막 이렇게 트랜잭션의 경우 뭔 소리지? 그래서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읽어보는. 근데 대답을 또 되게 성실하게 또 해주세요. 이렇게 막 이게 이런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있어요. 매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개발을 하면서 나오는 오류나 문제점 같은 것을 항상 이제 그때그때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이제 개발이에요. 이게 개발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똥코인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제 말은. 근데 뭐 포럼이나 이런 거를 찾아 들어가 봤는데 맨 마지막 게 아니 제일 최신 게 한 1년 전 거, 6개월 전 거 이런 식이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이게 신뢰를 할 수가 없죠.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르게 뒤에서 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신뢰를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클레이튼에 대해서 뭔가 기술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여기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뭐 물어보시기가 또 힘들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기 본인들이 궁금해하는 거의 모든 게 다 있을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왜냐면 이분들이 되게 꼼꼼하거든요. 물어보는 사람도 그렇고 대답해주는 사람도 그렇고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자 코인 투자 땡땡만 살아남는다 1만 퍼센트 수익 냈던 고수 전망 자 뭐 압구정 미꾸라지 뭐 목포 새발낙지 어쩌고 저쩌고 고수의 별명 원금의 1만 퍼센트 이상 수익을 낸 그 투자들 사이에서 롤모델이자 전설이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다. 뭐 하는데 뭐야 윤강로 전 KR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만났다. 슈퍼 매기씨. 근데 이제 전화 통화로 근황을 들었는데 사람이 시스템을 이길 수 없대요. 뭐 그래서 결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코인은 가장 호구적인 작품이다. 8천만 원을 한때 뭐 1,300억까지 불린 그에게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물었다. 투자를 오래 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발전하고 노력해야 한다. 맞아요. 발전하고 노력해야 되고 뭔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주식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기에 와서는 주식보다 더 이제 탐스러운 과실이 있는데 굳이 주식을 먹어야 되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식이 불편한 게 진짜 많잖아요. 주식 이거 거래를 해요. 팔고 내가 돈을 받기까지 이틀이나 걸려요. 근데 가상화폐는 팔면 바로 내 통장에 다시 넣을 수가 있어요. 어느 게 더 편리한지는 말을 굳이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근데 사람은 편리한 쪽으로 다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거래하게 될까요? 코인을 나중에 많이 거래하게 될까요? 투자의 5가지 원칙, 분석하고 전략 수립, 진입한 뒤에 자금 관리와 위험 관리, 뭐 심리 다스리는 결정적인 역할 뭐 하는데 코인 방풍 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블록체인과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가장 호구적인 작품이라거든요. 근데 이분이 비트코인 투자를 직접을 안 해봤대요. 장기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과연 암호화폐 가격이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란 믿음이 없다. 그걸 맞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드는 게 이분
이분이 진짜 모르시는 걸까? 아니면은 알면서도 사람들한테 그냥 그래도 한 두세 명이라도 더 떨구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건가? 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분은 대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발전이 될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블록체인 안에서는 사람들이 뭐 뚝딱뚝딱 뭔가를 고치기도 하고 하지만 일단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혁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결제 시스템의 혁신인데 거기에 대해서 허구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럼 과연 이거에 대한 대안품을 낼 수가 있다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어, 그러면은 이분보다 훨씬 더 부자인 사람들은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 사람 그래봤자 끽해봤자 한국에 어떤 뭐 한번 크게 돈 많이 먹었었던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나쁜 악감정은 없어요. 근데 본인이 모르시는 분야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근데 이제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아는 척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도 그렇고 아는 척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두려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 말하는 거를. 또 본인이 거기에 투자를 안 했대. 그럼 시장 조사도 제대로 안 해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비트코인 투자를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절대 장기적으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말을 하죠.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보고 마음을 막 졸아하시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좀 공부하시고 뭔가 이것저것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산을 채워간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는 이더리움이 사라질 거란 생각을 안 하게 됐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더리움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러면은 클레이트는 사라질 건가요? 나중에?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다는 거죠. 클레이트는 결국 사라지게 될 코인인가요? 아니면은 결국에 우상향해서 우리의 지갑을 이제 두둑하게 만들어줄 자산인가요? 이제 본인이 그걸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시고 만약에 사라지게 될 것 같다. 아니면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지지분이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손절을 치시든 뭐 아니면은 뭐 조금 올랐을 때 익절을 해가지고 나가시든 상관없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제 본인이 지시는 거고 이제 저는 근데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근데 또 클레이트만 가지고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클레이튼 얘기만 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확실해 보여서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클레이튼이라는 코인이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공감이 가능하니까 이제 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쓰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이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를 할 때 진짜 투자로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봐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베베였습니다.